대선 후보 4명의 우여곡절 끝에 2차 TV 토론의 날짜에 합의했습니다. 1차 토론을 벌인 지 8일 만인 11일에 재격도를 예고했는데요. 각 후보들의 2차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결국 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와 형식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러모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11일에 좀 오후에 저녁 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떤 모습이 또 펼쳐질 것이냐 상당히 이제 관심이 큰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1차 토론은 나름대로의 탐색전이지 않았습니까? 그 서로의 어떤 강점, 약점 그리고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는 또 상당히 좀 심도 있는 불꽃 튀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1차 토론 이후에 지지율 좀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올라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이 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여러모로 원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토론을 잘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여론이 좀 낮은 상황에서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이런 것들로 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서 좀 공방이 오고 갈 가능성이 이제 큰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 그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점을 노출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몰랐다든지 아리백이라든지 그다음에 EU 텍소노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점을 좀 노출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공격들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도 이제 비슷한 수에 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의 역공을 또 준비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이제 장학 퀴즈식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장학 퀴즈식으로 이제 물었을 때 다른 후보들은 그럼 제대로 대답을 하겠느냐 이런 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본인의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는 그런 식의 질문들이 나와서 좀 본인이 실점을 하더라도 다른 후보도 똑같이 실점하는 그런 상황도 좀 만들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전략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국정의 과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치초보다 보니까 본인이 여러모로 준비가 좀 덜 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사전에 좀 전제를 하고 여러모로 좀 준비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국정 운영은 좀 명확히 좀 방향을 잘 잡아서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특히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다루지 않은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또 여러 가지로 공격의 포인트로 잡아서 공세를 펼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대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유튜브 3프로 TV 효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을 잘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평가로 가는 어떤 그런 고리들이다. 이런 걸 굉장히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디테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어떤 좀 뭐랄까요? 굉장히 숙달돼 있는 어떤 자세라든가 과거에 이제 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할 때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이러한 점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 근데 또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을 본 이제 유권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이 개념이라든가 이런 사실관계 이런 것들, 정책의 디테일 이런 것들은 강할 수 있겠지만 또 너무 많이 아는 거를 자랑하는 듯한 태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 결국 그게 뭘 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러한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즉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 많이 아는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서 골탕을 먹이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본인의 어떤 명확한 철학과 비전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구나. 그런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1차 때는 뭐 배우자 리스크, 가족 리스크에 대한 공격은 안 보였단 말이죠. 이 부분은 나올까요? 이게 일단 이재명 후보는 굳이 본인이 먼저 이런 의혹들을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이제 네거티브 공방으로 끌고 가서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후보 이 장점을 이제 보여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먼저 이 네거티브성에 가까운 이러한 공세를 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 거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김혜경 씨 관련한 이 과잉 의전, 황제 의전 논란들이 지금 연일 이제 계속 이제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그냥 보아 넘기고 토론에 반영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나름대로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또 너무 이제 공세에 힘을 실어가지고 좀 몰아치다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그러면은 비슷한 방법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 여러 가지 지금도 남아있는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유권자들이 좀 영향을 이제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뭐 무속 논란 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도 민주당에서 현안 관련 TF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의혹을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다 합치면은 굉장히 엄청난 규모이다. 미니 신도시급이다.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끄집어내서 새로운 의혹으로 또 공세를 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은 다소간의 배우자 관련 논란, 특히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아예 언급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양측이 수위 조절은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서로 좀 이 언급은 하지만 해명과 이제 좀 반론 비슷한 어떤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서로 좀 이득이다라고 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워낙 지금 배우자 관련 의혹이 이게 우리가 뭐 흔히 쓰는 표현으로 뭐 중동의 화약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선거에 화약고처럼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수위 조절을 한다고 해도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또 이 자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당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단일화 문제입니다. 뭐 항상 대선 때마다 나오는 게 단일화인데 이번에는 좀 시간이 많이 늦춰진 것 같긴 한데 단일화 얘기가 결국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역대 대선에서는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벌써 그러면 단일화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나올 협상을 만했죠. 그렇죠. 네. 협상을 하고 최소한 하는 과정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이제 그 정권 교체에 동조하는 이 여론에 영향을 받는 이 유권자층에서는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윤석열 후보가 다소 최근에 상승세이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다소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는 필요하다. 이 여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특히 이른바 이제 좀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스피커, 뭐 오피니언 리더, 뭐 지식인, 언론인 이런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는 필요 없다고만 말하는 것도 두 후보에게는 좀 부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 후보들이 본인이 직접 이제 단일화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단일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젠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니냐.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이제 최진석 선대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이 임명진 목사의 경우에 오늘 보도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만약에 제안이 왔는데도 거부한다고 하면 나는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긴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뭐 다른 이제 뭐 당이라든가 캠프 차원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후보 간의 단판을 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후보 간의 단판을 짓는다는 방식이라는 건 뭐냐? 후보 둘이 만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론조사의 문항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실무팀이 와가지고 협의라는 방식인 것이고 단판이라는 거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으니 당신이 양보하시오. 이게 단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의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 측은 사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고 그냥 이제 또 철수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래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방안 또는 일정 정도 당권이라든가 공천권에 있어서 지분을 좀 주는 방안 또는 보궐선거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쭉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게 또 안철수 후보가 이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수용하기엔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공동정부 구성안. 그래서 과거에 이제 97년 대선에 DJP 연합 같은 그런 모델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것일 텐데 근데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DJP 연합이라는 것도 처음에 이제 합의에 이를 때는 이 DJP 연합에서 당시 이제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당시 총리라든가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주요한 이 장관들, 경제 분야 장관들에 대한 어떤 지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내각제로의 어떤 개헌 이런 약속을 받아내서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후에 가서는 틀어졌거든요, 사이가. 그리고 서로 의원 빼가기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자민련이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비춰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공동정부라는 거에 동조를 해서 단일화 하더라도 이게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어음을 받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합의가 되겠느냐는 여전히 이제 미지수의 영역인 것이죠. 특히 이제 오늘 관훈 토론에서 참가해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2012년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문재인 후보죠. 양보해봤더니 이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1대1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전형적으로 따라붙는 이제 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전문 후보이냐. 네. 이게 이름을 이용한 말장난이긴 한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이제 단일화 논의 또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합의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사퇴한 이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이 재보궐 선거에서 사실 그런 이제 모습이 서울시장. 있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대선에서도 철수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소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와 우려가 주변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불확실한 어떤 반대급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대선에서의 또 철수하는 그런 그림은 만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큰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 가장 이번에 뭐랄까요 정치적인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결국은 본인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유의미한 완주를 하는 게 가장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는 가장 이 긍정적인 그러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이번 주 좀 분위기가 괜찮은데 네. 앞으로 뭐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이 좀 이렇게 앞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더할 때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는 만약에 이게 끝까지 가가지고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라고 할 때 안철수 후보가 또 여러모로 비난을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고려하면 결국 이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단일화 논의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논의라는 게 또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일화의 어떤 이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논의가 결국은 서로 간의 책임 회피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이 관계자발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책임 회피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처럼 이제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오늘 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이 이 국민의당 측이 네. 국민의힘하고의 단일화 협상에도 물밑에서는 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민주당하고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익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 보도도 있거든요. 그런 보도까지 포함을 해보면 단일화가 물 건너갈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서지 않아서 결국 단일화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해보는 것까지 얘기를 해봐도 이 단일화가 지금 얘기는 많이 나와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여기에 없는 또 것 이제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궁합이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에 네. 서로 경쟁 상대였기도 했고 과거에 같은 당을 하면서 그렇게 썩 이렇게 공동 행보를 발을 잘 맞춰서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앙금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과거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개인적 맥락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정적 맥락 때문에 앙금이 남아 있다 해도 지금 대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건 또 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정말 단일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단일화를 할 때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결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당내의 논란과 분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 경계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비추어 보면은 지금의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단일화에 선을 긋는 이제 어떤 태도라든가 안철수 후보의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꼭 과거의 그런 악연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뭐 단일화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단일화를 언제까지 해야 뭐 제대로 된 단일화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니면 단일화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각에서는 투표용지 찍히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게 뭐 이 단일화라는 건 할 때마다 이제 그 논란이 나오죠. 그래서 1차 마지노선이 이제 후보 등록 전인 것이고 그래서 후보 등록을 깔끔하게 단일화된 후보만 해서
좀 이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투표용지에. 그렇죠. 그런 방안이 좋은 거고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는 이제 뭐 투표용지에 이름이 찍히기 전이라든지 그리고 최소한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은 또 정해야 그래야 이제 어떤 단일화 효과를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사전 투표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투표소에 찾아갔을 때 이 후보는 사퇴했다라고 공지가 돼 있는 걸 볼 때야 이게 사퇴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단일화 효과는 반감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현실적으로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적히기 전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옳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후보 등록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그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걸 종합을 해서 볼 때 이준석 대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주말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간에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뭐 야권에서의 단일화 상대로 안철수 후보를 주로 얘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지율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약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뭐 공동 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언급을 해왔고 네. 이재명 후보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 언론 보도에서는 민주당에서 뭐 예를 들면은 또 안철수 후보를 뭐 책임 총리로 기용한다든지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 이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얘기가 이제 비슷하게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따졌을 때 네.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그림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하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 단일화를 하는 그림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그림이 더 이제 가능성을 따지자면 더 높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어쨌든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동안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갑자기 단일화하는 것은 이 맥락상 맞지 않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는 가장 좋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이제 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이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얻고자 하는 효과라는 건 또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강력한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걸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재명 정권의 색깔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연상하도록 할 때 이 원래 민주당이 다시 한번 집권하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원래 민주당과는 좀 색깔이 다른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라든지 김동연 후보라든지 이런 인사들도 같이 하는 새로운 어떤 정부로구나. 네. 그럴 것 같다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줘서 중도층에 대한 어떤 소구를 높이는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이런 주장을 지금 실제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안겨주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더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3월 9일 날 종로 선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종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안 내겠다,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세대 교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의 카드로도 쓸 수 있다라고 원희룡 의원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로를 놔두고 안철수 후보에게 양쪽에서 러브콜을 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 이제 양쪽에서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담판을 통한 단일화를 통해서 반대급부로 쥐어줄 카드 중에 이제 종로에 그러면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물론 안철수 후보가 입당한다는 전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니면 우리는 안 내고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결정을 좀 뒤집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 무공천 결정한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대선 출마를 지금 포기하고 종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본인의 원래 지역구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종로 재보궐선거 출마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앞으로 남길 것이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한 번 선거 나가는 걸로 앞으로 정치를 다 그만두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이 연관시켜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사실 이게 수지가 안 맞는 어떤 얘기이죠. 대선 포기하고 종로 재보궐선거 나가면 지지해 주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종로 재보궐선거 어쨌든 무공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뭔가 지지할 후보는 필요한데 그 후보가 민주당 색깔하고 유사한 후보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효과가 없을 것이고 민주당 색깔이 아닌 인사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후보하고의 그러한 어떤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도 언급이 그래서 됐었던 건데 김동연 후보도 지금은 또 대선 완주가 나의 목표이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맞는 전략,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에 맞는 전략을 찾아내는 데 성공할 것이냐, 이건 더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외연 확장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층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상돈 교수, 윤여준 전 장관도 만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당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은 이재명 후보다라고 하면서 결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 원래 보수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인사이거나 네. 그래서 뭐 김종인, 이상돈이 두 분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할 때 그 선거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이고 윤여준 전 장관도 이제 보수 정권 출신인데다가 안철수 후보랑 같이 이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그렇죠. 그럼 이상돈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아닌 중도의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의 조언도 받고 있다. 이런 원로들의 얘기를 내가 잘 귀담아 들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또 중도층에 이제 소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이제 좀 야금야금 하락세가 이어져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 캠프에서도 굉장히 이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방금 중도 표심 공략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러면 못 이기는 거 아니냐, 이길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회의론이 커지게 되고 그 회의론이 커지게 되니까 지금 이 원래 이재명 후보를 좀 이 지지층 내에서 지지를 이제 뒷받침해줘야 될 원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어떤 결집이 이완되는 현상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 공략이 안 되기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이 이완이 되고 아하. 지지층 결집이 이완되기 때문에 또 중도 공략이 또 어려워지고 이 지지층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도 진출을 좀 이 뒤로 밀어넣게 되죠. 네. 이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이거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고 지금 선순환으로 바꾸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로들을 만나는 거에 더해가지고 똑같이 또 이 지지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또 던져야 되는 거죠.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살려서 네. 그렇죠. 이번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시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맥락을 강화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악순환의 요건이기 때문에 예. 서로 상충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선순환으로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략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뭘 하겠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이 전략이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과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집토끼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호남에서의 자당의 후보 득표율을 20% 목표로 잡았는데 25%까지 올리겠다. 즉 그 얘기는 민주당의 집토끼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외부에서도 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 여러모로 이제 흔들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호남의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이다. 호남이 똘똘 뭉쳐서 지지를 해주면은 이 민주당 정권이 다시 한번 좀 재집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쪽으로 좀 많이 표심이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불안하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지금 유능하다라는 이미지를 못 주고 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럼 호남 유권자들은 그러면 어차피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좀 우리도 항상 이제 민주당의 후보를 이렇게 뭐 묻지마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상황을 좀 벗어나 보자. 그리고 마침 윤석열 후보가 손편지도 보내고 이준석 대표가 와가지고 몇 번씩 와서 또 노력을 하는 바도 있으니 그러한 가상한 노력도 있으니까 그걸 좀 봐줄 필요도 있다. 이런 여론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여전히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원래 받던 지지를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네.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출신지인 TK 지역에서도 이 원래 기대했던 걸 상회하는 이런 성과를 또 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또 맞닿아야 지금 서울에서의 열세나 뭐 어떤 여론조사 보면 이제 서울에서도 박빙승부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예. 서울에서 그동안 열세라고 평가됐던 것들을 또 만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앞서 말씀드린 악순환 구도 때문에 TK 지역에서의 지지율 다소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이제 생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득표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판을 지금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상당한 이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인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 당일쯤 됐을 때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면 투표권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다 본투표 날을 하루 더 잡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서로 좀 색깔이 다른 걸까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투표 일수를 늘리는 걸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대안이라는 거는 어쨌든 투표 날을 하루 더 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하루를 더 하든지 며칠을 더 하든지 하는 것인데 그걸로 이제 가능한 것이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네. 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크게 이제 투표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건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죠. 결국은 이 지금 이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분들이 확진된 분들이나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현장에 가서 당일에 투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이제 법안 발의한다고 하는데 당일까지 거소 투표 신청을 가능하게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 과거에 이제 총선이나 재보궐선거에는 예를 들면은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확진자나 또는 이제 자가격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밀접 접촉자들의 경우에는 투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여러모로 이제 언급을 하고 실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이번엔 여의치 않은 게 숫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나 방역 당국이 이 사람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불리한 상태로 이제 좀 이 투표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일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거소투표 신청을 이 투표 당일까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보통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리고 개표는 그러면 언제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또 혼란스러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 대안이 다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 방역 당국하고 정부하고 선관위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특별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이 정은경 청장한테 조금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투표권이 박탈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 확진자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부 비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당 후보를 많이 찍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달라, 투표권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상임위 여당 간사의 입장에서 또 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이제 막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적절한 그런 얘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인이 결국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 발언을 바로 잡아갖고 다행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또 유권자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이거 여당이 굉장히 오만하다. 네. 그 여당이 역시 방역과 관련된 상황도 어떤 투표에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방역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투표권이 박탈될 수가 있다. 이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의 권영세 선대본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결국 이 정권 교체 여론에 동조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투표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빈 공간들을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야가 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투표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 때문에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또는 우리 편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유권자들 모두에게 이것은 뭐 좋게 비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부인 김혜경 씨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막는 방법을 해명을 명확하게 한다기보다는 김건희 씨에 대한 또 의혹을 같이 얘기를 하는
맞불 작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진단도 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가짜 뉴스라고 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사실을 또 인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결국은 이 7급 공무원인 배모 씨,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하고 네. 5급 공무원이죠. 5급 공무원이죠. 5급 공무원 배모 씨하고 그 부하 직원인 7급 공무원하고의 갈등 관계에서 빚어진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했거나 이재명 후보가 관여한 바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내놓는 이제 또는 이제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올리는 글들이 사실관계가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 보도되고 있는 내용, 그 제보한 분이 계속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그동안의 해명이나 설명을 다 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명한 것이 또 정치적 부담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해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추가적인 대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흠을 또 크게 보여주는 방식을 또 취하고 이게 좀 악순환이 또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늪을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뭘 잘못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투명하게 밝힐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잘못한 건 잘못했고 그다음에 사실 바로잡을 것은 사실 이렇게 바로잡겠다라는 어떤 정리된 틀이라는 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또 의혹 제기가 비슷한 의혹 제기가 지속이 되더라도 이거는 기존의 해명의 틀에서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해명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려면 결국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고 솔직하게 사과해야 되는 거고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건데 그 결단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계속된 잘못된 해명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의심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빨리 좀 처리하지 않으면 빨리 좀 해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재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